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입니다. 41번째 취신남이고요. 기사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모빌리티입니다. 정의선 미래차 땡땡땡땡땡 될 것. 현대차의 기사겠죠. 미래차에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미래차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누굴 잡는다? 구글과 도요타를 잡겠다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죠. 앱티브 투자 의미, 단순히 지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현대차랑 앱티브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다. 왜?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죠. 정 부회장이 미래투자 광폭행보다 자율주행 쪽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쪽에 사활 걸고 있다. 웨이모, 크루즈 등과 정면 대결, 현대차 자율주행 통큰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정수석 부회장은 평소에도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늘 패스트 팔로워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도 좀 선두가 돼야 되겠다. 당연히 자동차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바뀌니까 먹고 싶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가셔야 될 내용이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글로벌 완성차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IT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이랑 같이 합종 연횡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현대차의 앱티브뿐만 아니라 뭐 도요타, 혼다, 스즈키, 소프트뱅크 등 각각이 다 어떻게 공동 투자를 하고 있고 설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완성차와 IT 업계가 같이 협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 표까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같이 볼게요. 현대차가 미래차 전방위 협력 투자에서요. 최근 2년 새에 7,500억 원 투자한다. 중동 모빌리티 시장도 진출한다. 차량 공유사에 5,000대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현대차만의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합종 연행의 전반적인 현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것이죠.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의 투자,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투자, 커넥티드카 쪽에 있어서의 투자, 그 다음에 전기차에 있어서의 투자, 이런 식으로 같이 파트너들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모든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외에도 미래차 산업의 한 축인 모빌리티 혁신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차 산업이 소유 위주에서 공유형으로 재편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각지의 차량 공유 플랫폼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선뜻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업계의 반발과 모빌리티 규제 때문이다. 이러면 외국에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안 올 수도 있죠. 교통이 불편하니까.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건보 땡땡땡땡 잘하면 인센티브 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직업 방송에서 공기업 지원하는 지원자 때문에 요거 건보 지원하는 지원자 때문에 좀 요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건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항상 건보 지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건보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건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가장 원점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 다 건강하다면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체중 조절을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초딩다운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체중 조절을 한다는 건 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즉 건강 관리를 유도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건보 지출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어떤 설명입니다. 제일 좋은 건강보험 비용 절감 방법은 국민 스스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비로소 비용 절감이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발표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건강 인센티브란 건 뭔데?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한테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공단이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라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령 체중 조절을 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한테는 건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식이다. 포인트를 지금 현금, 상품권, 아니면 포인트만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줄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건강 인센티브제 연내 발표. 꾸준히 운동하는 가입자한테는 포인트 제공해서 보상할게. 현금, 상품권, 진료비 할인 등 포인트 지급 방식은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확화 대책, 누적 적립금 10조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지출관리 필요한다. 그래서 과잉 의료 쇼핑이 조금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지방에 좋은 의료시설 갖춰야 한다. 물론 여기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장님의 인터뷰니까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겠죠. 좋은 내용이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그 낱낱이 기업 정보 분석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읽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픽해 놓으세요. 세 번째 SK입니다. SK. 땡땡이 있는 인재가 유리하대요. SK 특히 면접 쪽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SK는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패기 있는 인재가 유리한 SK. 그럼 다른 데는 패기가 SK만 필요한가? 그건 아니죠. 세 가지 면접 방식 숙제를 SK 여러분들 아마 다 지금 서류 집어넣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달 13일 예정 종합역량평가 빨리 보내요. 대기업 인적성 중 가장 어렵다. 자부심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얘들은. 미리 기출문제 유형 익혀서 대비하고 있고 10월 말부터 11월 계열사별 면접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준비해야죠. 토론과 PT 주제 당일 제시된다. SK의 인재상에 어울리는 실행력, 인성면접서 과감히 어필해야 된다. 필기는 알아서 준비를 하실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10월 달부터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 드릴게요. 직무 면접, PT 면접 있고 토론 면접,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과정 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 됐고 태도 봅니다. 인성 면접, 자소서 기반과 SK 인재상 부합도 등 평가인데 SK 인재상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나와 있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팀워크 발휘하는 똑같습니다. 하반기 채용 SK그룹 계열사는 CNC, 텔레콤,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ENS, 건설, 실트론, 바이오팜, 텔레시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 텔레콤, 하이닉스, 이노베이션이 되겠네. 그렇죠? 하지만 건설, 기존에 채용 별로 안 했던 곳들이 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내용은 신입사원으로서 자발적, 의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패기를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 낼 수 있는 사람이네. 요거 볼까요? 학부에서 배운 반도체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한 모습을 진솔하게 면접 등에서 표현하는 것이 면접 합격 비결이다. 반도체 관련 지식 배웠네. 경험 있네. 결국엔 이런 친구들이 가급적 다 서류 통과할 것이고 거기에서 면접장에서 본인이 했던 거 얘기하면 되니까. SK하이닉스 인재상과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먼 단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 등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면접은 이건 제가 여기 있죠. 직무 PT 면접은 주제 주고 시간 내에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형태인데 주제가 면접 당일날 발표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준비할 거야? 평소 사회 이슈 아니면 지원 기업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근데 이 방향성은 나오잖아요. PT 문제는 기업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나온다. 아니면 기업 이슈에 대해 나온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은 너무 동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파악해요? 무슨 시사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무엇을? 취신남을 찾아봐야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정답 찾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말하는 것이 좋다. 토론 면접?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또 올려드리겠지만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찬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야.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나의 견해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동조할 건 동조하고 거기서 또 다른 허점은 없는지를 파악해서 내 의견으로 끌고 들어와야죠. 오케이. 그건 태도 나와 있죠. 문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상대방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인성 면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쉬운 거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답변 만들고 압박 들어오면 슬쩍슬쩍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 한방 쐐기골 날려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다음 유통산업 갈까요? 베트남 롯데마트의 힘. 잘 나가는 롯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롯데마트의 힘. 베트남 소도 밥 먹으러 마트 간다. 우리나라도 밥 먹으러 가잖아. 베트남 식문화바꿈 밀솔루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거 볼까요? 베트남 대형마트의 풍경이 지금처럼 바뀐 건 롯데마트의 식음료 매장 차별화 전략 때문이다. 2008년 12월에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베트남에 매장을 연 롯데는 현지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식음료 코너 운영, PB 상품 판매 등 베트남 사람들한텐 생소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왔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식음료 코너에 힘을 준 롯데마트의 밀솔루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참 말도 잘 만든다. 밀솔루션. 23일에 롯데마트에 따르면 리뉴얼적인 3월 대비 6월 밀솔루션 매장의 매출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방문객도 리뉴얼 전보다 늘었고 객단가도 증가했고 롯데마트는 밀솔루션 매장 리뉴얼 작업을 14개 점포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 현재 10곳까지 리뉴얼도 완료했다. 카페 형태의 베이커리 코너도 매달 매출이 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마트가 물건을 사는 공간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 대한민국과 똑같네. 지나면서 현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밀솔루션 매장 리뉴얼, 카페형 베이커리 전점 확대를 통해 베트남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혁신 유통업체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다. 이거 하나 가져갈 건 밀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F&B 지원하시는 분들은 밀솔루션 단어 좋네요. 가져가십시오. 다음에 통신산업이죠. SKT.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죠. 야, 니네 지금 SK텔레콤이 그럼 뭐 휴대폰 이거 통신하는 회사는 아니잖아. 어떤 회사잖아. 그럼 이름 바꿔라.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SKT. 바로 AI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맞게 이름 바꿔라 해서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SKT가 텔레콤이 아니라 뭐 투마로우다. 그런 실험들을 좀 할 것 같은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바꾸겠네요. SK그룹 체질 개선 가속한다. SK그룹 상당수 계열사들은 전통적 사업에서 벗어나서 AI, 빅데이터, ICT 등을 활용한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사명 변경 또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다. 통신사업자라는 인식을 주는 텔레콤이란 단어가 사명에서 제외돼야 한다. AI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명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체질 개선 관련 주요 발표입니다. 일단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졸 신입사원 정기공채 단계적 폐지. 왜 폐지하는 거야 도대체. 좀 그냥 냅두지. 임원제도 혁신한 발표 우리랑 상관없고 SK 경제경영연구소 SK 아카데미 통폐반 SK 유니버시티 출범했다. 근무시간 중 10% 교육 및 연구투자 의무와 그 다음에 텔레콤, 에너지, 화학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 좋은데 왜 공채를 없애냐고요, 회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게 취준생들이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제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꾼다고 하네요. SKT AI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6번째 기사 볼게요. 콘텐츠 산업 기사입니다. 네이버 웹툰이네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웹툰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굉장히 많이들 보시죠. 네이버 웹툰 무엇이 되겠다. 땡땡땡 되겠다. 바로 디즈니가 되겠다고 합니다. 콘텐츠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김중구 네이버 웹툰 대표. 미국, 일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콘텐츠 거래액이 6천억이라고 하네요. 와, 작가 작년 평균 연봉 3억 원 넘었다고 하고요. 국내 1위 웹툰 플랫폼 회사 네이버 웹툰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연간 콘텐츠 거래액 6천억 원을 달성했다. 네이버 웹툰은 창작자, 독자를 위한 웹툰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해서 아시아의 디즈니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4년 만화에서 역사적인 플랫폼이 나오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이버 웹툰을 시작했고 크리에이터 생태계, 인프라 만들었고 그 생태계가 커질 수 있도록 시간은 걸렸는데 이제 웹툰 시장 주요 IP를 갖고 영상에서도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아시아의 디즈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네요, 진짜. 네이버 웹툰도 이런 연재 작품들을 이용해서 유료 콘텐츠 판매, 광고, 그다음에 IP 비즈니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결실을 맛보기 시작했고요. 도전 만화 같은 작가 육성 시스템.
요일제 시스템, 작가 퍼포먼스 정량화 등 새로운 시도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괜찮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겠네요.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마블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지금 웹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뭐 공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략 2030 핫플레이스 강원도. 예전엔 강원도 하면 강릉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핫한 곳은 이곳이죠. 바로 양양입니다.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꿀 경험을 제공한다. 이게 참 그 여행지, 뭐 호텔, 리조트 이런 데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 같아요. 2030 핫플레이스로 출입 통제 지역 강원도 양양 서핑족의 성지가 된 비결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군사용 철조망만 덩그러니 쳐져 있던 강원 양양의 해변. 이제는 구릿빛 피부의 젊은 서퍼들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낮에 백사장에는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고 해먹이나 비치베드에 드러누운 사람들은 코로나 맥주와 수제 버거를 즐긴다. 밤이 되면 클럽 DJ의 선곡과 파도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페스티벌과 댄스 파티의 향연도 펼쳐진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던 초고령 동네가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2030 청춘들의 집결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DBR 동아비즈니스 리뷰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콘텐츠보다는 플랫폼에 집중을 했다. 재미있는 얘기네요. 보세요. 이분이 리조트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리조트의 쇠락을 지켜보면서 스키, 스노보드 같은 특정 콘텐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 레저가 더는 멋있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서핑도 콘텐츠 아니야? 근데 이분은 콘텐츠보다는 리조트라는 플랫폼에 집중해야 오래갈 수 있음을 배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분이 플랫폼 사업을 꿈꿨고 백사장을 삥 둘러싼 7천여 개의 리조트, 호텔 및 모텔 객실 등을 포함한 500여 개의 F&B 매장을 하나로 묶어 스마트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일단 좀 만들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 도시에서 꿈도 못 꿀 경험을 제공하라. 그래서 해변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전 세계 휴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동남아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서 양양 보라카이라는 기획안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었다. 박 대표가 본 밀레니얼 세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최선을 다해 놀고 싶어한다. 힘든 일상생활과의 단절을 원했다. 로컬은 그 열망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다음으로 주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야 된다. 오래 돌아가더라도 지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의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꿀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서핑을 한다라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전 세 번째,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같이 상생하는 건데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실제 이번 여름 때 갔었는데 강릉과 양양의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양양은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 천지고요. 제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릉은 이제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강릉의 옛날 그 경포대가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한다면 해운대의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되게 차분한 가족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양양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더 가는데 진짜 여기 하조대 저는 거기만 갔었는데 지금 완전히 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땡땡 안보 땡땡 동력 다 잡은 최정우의 전략입니다. 최정우가 바로 포스코 회장이죠. 어떤 안보냐? 식량 안보다. 어떤 동력? 성장 동력 두토끼를 잡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 본격 가동함으로써 밀과 대두 등 세계 5위의 곡물 강국이다. 이걸 통해서 생산과 유통 인프라를 확보했고 요걸 통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로 만들었고요. 최정우 개혁 과제인 식량 사업을 차세대 핵심 전략으로 키운다고 하네요. 곡물 트레이딩 등 식량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그룹 해외 사업 개발 천병으로서의 역할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전에 제가 초반에 취신남에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포스코 인터는 국내 최초의 해외 곡물 수출 터미널을 우크라이나에 건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곡물을 그냥 트레이딩하는 걸 넘어서 식량 인프라스트럭처도 구축해서 생산, 가공, 유통의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코 해외 곡물 수출 터미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곡물 터미널은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옥수수, 밀 등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 작황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 가격을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근데 포스코 인터가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곡물 비축했다가 수요가 급증할 때 출하하면 곡물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코 인터는 한국 최대 식량자원 기업을 목표로 식량사업 밸류체인을 확장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략, 식량 안보, 자급률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장 동력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유통산업, 올리브영 20주년 로고 땡땡을 닮았다. 바로 건강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매장 디자인과 유니폼도 변경했다. 올리브영이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철학을 강화한다. 올해 창립 20주년인데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브랜드 체계 재정립, 로고 리뉴얼, 올리브영의 변화 혁신 의지를 담았으며 디지털 가독성도 높였다고 하네요. 가장 큰 변화는 올리브영 매장에 전하고자 하는 콘셉트 변신이다. 2011년에 트렌드 리딩 쇼퍼인 오디터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큐레이팅하는 곳으로 변경했다. BI 로고, 매장 디자인, 유니폼 등도 대대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네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올리브영만의 확고한 트렌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20주년 맞아서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지네요. 돈이 엄청 또 들어가겠네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스타벅스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스타벅스를 되게 고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계속적으로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 회사 차원에서의 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게 진짜 혁신 아닐까. 뭐 몇 주년 됐다라고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얘기해도 좀 될까요? 우리가 어떤 여자 연예인들이나 뭐 남자 연예인들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조금씩 다 시술하고 있다는 거. 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올리브영 파이팅입니다. 토론 면접 갖고 왔어요. 범죄 피의자 얼굴 사진 공개, 다들 아시겠지만 고유정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자 신상 공개 방식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제도 있어. 하지만 긴 머리카락 얼굴 다 가려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입니다. 찬성.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항상 많이 나오시는 우리 오윤성 교수님. 선진국은 이미 제도 시행 중이다. 그리고 그렇게 얼굴을 오픈하면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여론 따라서 신상 공개가 달라진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자의적 판단도 우려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의 찬성 쪽에 속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찬성?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반대쪽에서는 그럼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좀 보완을 못하는 쪽으로 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찬성에 있어서의 그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으로서 찬반의 입장, 요건 괜찮네요. 충분히 우리가 토론 면접 치러 나올 수 있으니까 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더십. 제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항상 좀 질문을 받기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안 좋은 리더십. 쥐 죽은 듯 조용한 회의는 바로 쥐라서 그런 거야. 고양이 같은 리더 때문이다. 댄 케이블, 마이클 파크,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 공동기고. 고양이 털 한 가닥의 논란 쥐들이 털을 없애도 위축사항 못 벗어난다. 10% 개선이 아닌 10배의 혁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이 되려면 조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되고 실수를 탓하지 않는 풍토를 갖춰야 된다. 뭐 되게 많은 내용들 나와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으셨을 때 읽어보실 만한 기사긴 한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져갈 메시지는 이거죠. 어떤 리더냐, 어떤 리더가 구성원들을 잘 이끌 것 같은 리더냐, 그래서 뻔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조직원에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될 것 같고 실수를 탓하지 않는 풍토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고양한 리더십은 지향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순선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써먹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공기업 코레일족에 지원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 철도에 미친 남자라고 제가 감히 지어봤습니다. 18년째 국내 최대 철도 정보 사이트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들? 좀 몰랐거든요. 한우진 교통평론가라고 합니다. 반도체 회사 다닌데 심지어 철도 척척 박사. 모든 철도와 지하철 노선 제 머리에 있어요. 이렇게 미쳐야 돼. 이렇게. 그래야 재밌지. 철도 얘기에 막힘이 없었다. 신기했다. 전공도 아니고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취미생활일 뿐이기 때문에 지식과 폭이 전문가를 뺨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 반도체 전문가래요,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대요. 전공은 컴퓨터 전자전기공학이야. 지금도 미래철도 DB 사이트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있대요. 이분 거래요, 이게. 코레일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좋아한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커졌고 교통과 철도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한다. 직업도 전공도 아니고 주경, 야철, 철도 DB 사이트 코레일 지원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가 보시라고. 그럼 철도에 관련된 내용 KTX 너무 느린 거 아니냐, 9호선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명절 예매 시스템은 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미개하냐, 그 다음에 해저터널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노선은 뭐냐, 가장 기대되는 노선은 뭐냐, 대중교통 체계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교통 전문가네. 수도권 중심의 도로교통 정체는 해소가 되냐, 차량 공유를 갖고 했을 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이슈냐,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이것 좀 볼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일본에 많이 의존적인 것이 사실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라 1974년에 일본 기술 많이 받아들였어. 좋은 기술, 부품이 있으면 가져다 쓰는 건 당연한데 특정 회사나 특정 국가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아.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견해는 깊지가 않아 오히려. 아, 진짜 재밌는 분이네. 야, 포항공대 포스텍이야. 대학원까지. 뭐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한 천재네요. 이분 한우진, 이분 반도체 전문가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코레일 전문가일 거니까 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제가 이 사이트를 이렇게 본다면, 이 기사를 본다면 페이스북이나 어떻게든지 이분 찾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 보낼 것 같아. 만나달라고. 이런 분들 그런 거 참 좋아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참 세상엔 정말 천재분들이 많습니다. 재밌었네요. 한우진 교통평론가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신남 12개의 기사를 다 봤고요. 이제 다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급적이면은 데일리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스케줄이 되면,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최신남 기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제 면접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하나씩 4반기 공채 한번 저랑 함께 대비해 보시죠. 꼭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